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지팡이 김하인쌤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제21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1편 공인중개사 법령 강의를 끝났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암기사항 그때그때 잘 체크하시고 계속 반복하시고 기출문제까지 확인하시면 중개사법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개사법 80점 이상 맞으면 2차는 문제 없습니다. 공법 꽈락 면하면 2차는 문제 없어요. 네, 36개 중개사법 교재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합격서 요약집 있죠? 이거 매주 3, 4강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기출 특강도 거의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리고 있어요. 구입하실 분은 계좌번호 입금하신 다음에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합격자 명단 적어주시고 핸드폰 번호, 도로명 주소, 교재 이름도 아래 셋 중에 하나 정확히 적어주세요. 이 중개사법은 요약집 한 권으로 끝납니다. 기본서 안 보셔서 불안합니까? 기본서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기본서에서도 시험에 100% 나온 게 아닙니다. 출제위원이 시중에 있는 기본서 다 수거해 갑니다. 거기 없는 것도 몇 문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맞으려 하지 마시고 우리는 90점 맞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요약집과 기출문제집으로 충분히 90점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은 21강이죠. 교재는 김하인 합격서 요약집입니다. 네, 본 과목은 이렇게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먼저 공인중개사 법령 이미 공부하셨고 지금 진행할 파트가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중개실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대략 중개사법이 가장 많이 나오죠. 23문제에서 24, 5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개사법 고득점 하시려면 여기 2편, 3편을 잘 하셔야 돼요. 먼저 이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 많게는 8문제까지 나오고 있고 중개실무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죠. 많게는 9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편, 3편을 열심히 하셔서 중개사법 꼭 고득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제2편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인데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고 외국인 등 부동산 등 취득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다음 토지 거래가가 있어요. 이건 원래 부동산 공법이 있죠. 거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우리 파트로 넘어와서 이 중개사법에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중개사법에도 포상금이 있었는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도 별도의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체계가 있는데 이 체계를 잘 정리하셔야 중간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 체계를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중간에 막 혼동되는 거죠. 이 체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이 법에는 신고 허가가 크게 두 개씩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전국에는 부동산 등을 매매하면 내국인, 한국인, 외국인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실거래가 신고를 말합니다. 내국인, 한국인, 외국인 다 해야 돼요. 근데 전국에 있는 부동산 등을 매매가 아닌 다른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매매가 아니죠. 교환, 증여, 상속, 경매 등 매매가 아닌 다른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외국인만 부동산 취득 신고란 걸 별도로 해야 됩니다.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와 여기 취득 신고 용어 명확히 다릅니다. 다음 사전 허가가 있는데 군문자야 열 거거든요. 군문자야 해당 지역 토지를 매수할 때는 외국인은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근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속한 토지는 내국인,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토지거래 계약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자, 여기 신고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신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취득 신고할 필요 없어요. 반대로 취득 신고 먼저 하면 거래 신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허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허가 지역이 중복됐을 때 외국인이 토지 취득 허가를 받으면 아래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받을 필요 없고, 반대로 토지거래계약 허가 먼저 받으면 위쪽에 토지 취득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 툴 중에 하나만 하면 되고 허가 툴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됩니다. 그럼 외국인만 좀 정리해 볼까요? 외국인도 전국에 있는 부동산 등을 매매할 때는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매매가 아닌 다른 사유로 소유권 취득하면 외국인은 취득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외국인은 구문자야 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를 취득할 때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크게 신고 2개, 허가 2개, 이렇게 큰 틀을 기억하세요. 현재 우리는 이게 제1장, 제2장, 제3장이 있고 제4장은 포상금이 따로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간에는 제1장 부동산 거래 신고가 2가지입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이게 실거래가 신고고 또 주택임대차액 신고가 몇 년 전에 생겼습니다. 먼저 둘 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편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법과 다른 제도 관계를 구별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정리 안 하면 또 중간에 헷갈려서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잘 정리해 보세요. 자, 여러분 공시법 시간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공부하고 거기 거민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 부동산을 매매, 교환, 증여로 계약으로 부동산 취득하죠. 그럼 시군구청장에게 거래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서는 형식적 심사를 해요. 실질적이 아니라 서류만 갖춰오면 그냥 무조건 도장 찍어줍니다. 자, 그럼 그 도장 받은 것을 거민계약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거민계약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증여계약서, 계약서 작성해서요, 거기에 시군구에서 도장 찍어주면 그 증여계약서를 이제 거민계약서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제 등기소 가면 이제 등기해 주는 거죠. 근데 이 거민제도는 시군구에서 형식적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탈세했는지 이런 걸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민만 받으니까 탈세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매매 교환 중에 매매로 탈세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06년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동산 매매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시군구에 이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라는 걸 제출합니다. 여기서는 아주 강력하게 실질적 심사예요. 탈세 있는가 강력히 심사합니다. 그래서 이 심사를 거치면 이제 신고 필증이라는 걸 줍니다. 이걸 가지고 등기소 가면 이제 등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신고 필증은 엄청나게 강력한 실질적 심사를 거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고 필증을 받게 되면 매매계약은 위에 있는 거민 안 받아도 됩니다. 거민 받은 것으로 의지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계약은 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별도로 거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무슨 계약만 신고하죠? 매매계약만. 여기 교환 증여는 여전히 거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만 거래 신고하면 거민 받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잘못 공부하면 거민이 필요 없나? 그게 아닙니다. 교환 증여는 여전히 거민을 받아야 됩니다. 이 두 제도를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했습니다. 그럼 거민 받은 것으로 번다. 받을 필요 없다 그랬죠? 근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토지는 땅이죠. 이 토지거래 허가는 주된 취지가 땅 투기 방지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투기 목적이 아니고 실질과세, 탈세 방지가 주 목적입니다. 왼쪽은 투기 방지, 오른쪽은 탈세 방지. 취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따라서 토지 거래가 받아도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다음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받았어요. 그래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이것도 농지 토지죠. 이 두 개는 취지가 똑같아요. 둘 다 땅 투기 방지, 투기 방지예요. 여기는 실질과세, 탈세 방지라 취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했더라도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 보세요. 용어 정의가 나오죠. 뭐 여기는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 제2조 정의서 2법, 이제 2법은 무슨 법이죠? 이제 공인중개사법 아니에요. 2법은 무슨 법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럼 이 법에 사용한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 일로 부동산이란 당연히 토지 건물을 말합니다. 이번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해서 부동산 등이라고 부릅니다. 3번 거래 당사자란 부동산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죠. 아까 무슨 계약만 신고하죠? 매매계약만. 매매계약만 신고하니까 여기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따른 외국인이 부동산 매수할 수 있죠.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사무위에서 얼마 전에 주택 임대차 계약 승계를 했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란 부동산 등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당연히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자, 그럼 이제 98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사회손이 실거래가 신고라죠. 그 제도를 말합니다. 먼저 신고 대상과 신고 문제가 있는데, 자, 양가로 1번 거래 당사자입니다. 이건 외국인도 포함한다 그랬죠.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에 대해서만 하게 되므로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로 열고 이하 부동산 등이라 하죠. 이들의 매도인과 매수인을 말하며 외국인이 매매했을 때 외국인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다음 신고 대상이 있는데 당연히 부동산 전국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 매매 계약입니다. 가격 불문, 지역 불문. 그래서 토지 건물의 모든 매매 계약 다 신고해야 됩니다. 이제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이제 반가로 2번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공급 계약과 매매 계약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이란 막 지어서 첫 번째 매매입니다. 막 지어서 첫 번째 하는 매매. 그럼 여기서 매매란 전매죠. 공급 1매매 샀죠. 내가 샀죠. 그리고 매매 다시 파는 거죠. 여기서 매매는 전매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 약간 복잡하지만 뭐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 8개 법이 있는데 8개 법에 공급 분양계약과 분양권 매매를 신고하는 겁니다. 즉 아파트 여러분 공급계약 있죠? 최초로 파는 거라 이게 분양계약이죠. 아파트를 예를 들면 최초로 파는 게 뭐다? 공급. 그게 분양계약입니다. 그럼 분양이 뭐라 그랬죠? 강아지 분양입니까? 이 양이 양도 매매죠. 양도 매매인데 이 분이 한문으로 나눌 분자예요. 한문으로 뭐다? 나눌 분자. 그럼 나누어 판다는 거죠. 여러분 아파트 101동 다 삽니까? 그러게 돈 많아요? 아니죠. 그중에 한 칸만 사죠. 한 호. 그걸 나누어 산다. 그걸 분양권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는 최초로 매매가 공급계약. 그게 분양계약이죠. 101동 다 사는 거 아니죠? 강아지 분양이 뭐예요? 걔가 새끼를 10마리 낳네요. 그럼 10마리 다 산 게 아니라 한 마리씩 팔잖아요. 그걸 분양한다고 합니다. 분양. 나누어 판다. 그래서 아파트는 최초로 하는 매매가 공급계약이죠. 그게 결국 분양계약이죠. 같은 말이죠. 한 칸씩 파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한 칸을 샀어요. 내가 1001호 샀죠. 그게 그 권리가 분양권이죠. 분양권. 내가 1001호 최초로 샀죠. 분양받았죠. 그게 분양권이에요. 근데 그 분양권을 다시 파는 거죠. 이게 전매입니다. 이게 전매예요. 그래서 이 8개 법에 공급 같은 말이 분양계약할 때 신고해야 되고 또 그 분양권을 매매할 때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주택법에서 아파트를 말하는데 그럼 아파트 분양받을 때 신고하래요. 근데 여러분 아파트 분양가 딱 찍혀 있죠. 근데 탈세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는 최초 분양가가 딱 찍혀 있잖아요. 근데 탈세할 수 있을까요?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합니다. 여러분 새 아파트 분양받았죠? 내 아파트 전 입주자가 만장일치로 분양가를 속여서 신고를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세상의 아파트 모든 입주자가 만장일치로 아파트 분양가를 속여서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제 분양계약부터 이들이 탈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초로 하는 분양계약도 이제 실거래가 신고하라고 몇 년 전에 이걸 만든 겁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 대단합니다. 그럼 분양권 받았죠? 그럼 이제 그 분양권을 전매할 때 다시 신고하는 거죠. 자, 그다음 이 1번 이 빈집 특례법과 8번 도시 및 주거민 정비법 이 두 법이 재건축하는 법입니다. 여기서는 입주권이가 나오거든요. 입주권 매매할 때도 이제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8개 법이 있는데 이 8개 법 안 외워도 됩니다. 이걸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적 없습니다. 네, 저는 100점 맞고 싶어요. 그분 외우셔야 돼요. 그럼 법을 봐볼까요? 1번 제가 아까 빈집 특례법 그랬는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럼 아주 소규모 주택 있죠. 이거 재건축할 때 8번 법처럼 이 정비법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라고 강요하면 이 소규모 주택 재건축 못합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주택은 1번 법에 따라 보다 더 편리하게 간편하게 재건축할 수 있는 이 특별법입니다. 다음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산업일지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건축물 분양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 및 정비법 이 8개 법이 있는데 100점 맞으실 분 외우세요. 그럼 자 여기 앞에 파란색을 지워볼게요. 여러분 여성분에게 부동산 사라고 돈을 줬어요. 한 10억, 20억 줬어요. 그럼 여러분이 여자라면 10억, 20억 어떤 부동산 살까요? 저 같으면 스타벅스나 그러죠. 아니면 고급 아파트 이런 거 사겠죠. 근데 그 어떤 여자분이 세상에 태권도 도장을 사더라고요. 좀 정신 나갔죠. 왜 여자가 태권도 도장을 사요? 자, 그래서 이게 이게 골비였어요. 골빈 공주가 산 이게 태권도 도장. 다시 골비였죠? 골빈 공주가 산 태권도 도장 이렇게 오세요. 근데 여기는 매매 계약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걸 문제 내고 임대차 계약은 틀립니다. 매매 계약, 공급 계약이 맞는 거죠. 자, 그럼 아까 1번, 8번 이 두 가지 법이 재건축 법이라고 여기서 입주권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공법 선생님보다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번 도시 및 주거 및 정비법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차피 두 개 취지 재건축 똑같아요. 여러분 자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여의도에 가면 이 공작 아파트 이름 보입니까? 공작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공작 아파트 왠지 요즘 감각과 안 맞죠? 이름이 왜 이렇게 촌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1976년에 준공됐고 현재 입주 무려 49년 차입니다. 49년 차. 지금 우리 공부하신 분 중에 아직 이 나이 안 되신 분 많으실 거예요. 엄청나죠? 여러분 아파트 보세요. 여러분 이거 중앙난방이에요. 중앙난방. 내 맘대로 보일러 켜거나 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하 주차장 없어요. 지하 주차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막 자동차 밀고 출근하려고 막 차 빼달라고 전화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겨울에 눈밭에서 막 자동차 밉니다. 그러니까 외제차는 이쪽에 주차하기 힘들어요. 이중 주차 거의 힘듭니다. 외제차는 안 밀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건 새벽마다 차 빼달라고 싸우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 아파트가 현재 373세대인데 이런 식으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지금 사업이 활발히 시행되는데 지금 시행사가
대우건설로 돼 있어요. 이게 지하 6층, 지상 49층으로 거의 50층 아파트가 한강변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강변에는 원래 이렇게 초고층 아파트 허가 안 내줍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약 10동 되거든요. 여기 왼쪽. 약 10동인데 지금 약 4동으로 되거든요. 이건 4동입니다. 그러면 부지가 많이 줄었겠죠. 왼쪽은 부지가 넓었는데 오른쪽은 부지가 상당히 줄었겠죠. 4개 동이니까. 그럼 남은 토지를 서울시에 기부 체납해요. 기부 체납하면 이렇게 초고층으로 허가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82세대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세대 이건 팩트예요.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인데 그럼 이 현재 373세대에서 재건축에 동의한 사람과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죠. 이건 제가 이제 조작한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모르니까. 그럼 373세에서 352가 동의하고 재건축에 21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죠? 재건축을 하면 이사 나가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미리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자, 이 352 동의한 사람에게 여기서 정비법에 입주권이라는 걸 줍니다. 그러니까 이 373, 이 원주민 중에 352세대 이 주민들은 입주권을 주기 때문에 별도로 당첨 안 돼도 오른쪽에 새 아파트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352가 동의하고 그럼 21이 반대하면 얘들은 매도 청구해서 돈 받고 나가는 거죠. 그럼 현재 352가 들어오는데 몇 세대죠? 총 582죠. 그러면 352 빼면 몇 세대를 더 뽑아야 돼요? 그렇죠? 230세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230세대는 우리 일반인들에게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일반 분양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 원주민, 입주자만 들어올 입주권이고 이제 차가 230이잖아요. 그럼 230세대가 더 들어야 되니까 이 230세대는 우리 일반인 누구에게나 들어올 수 있게 일반 분양합니다. 그럼 이 경쟁률 엄청납니다. 몇백 대 1 돼요. 그럼 이 몇백 대 1 뚫고 230명이 뽑혔죠? 이자들에게 오른쪽 새 아파트에 들어올 분양권이라는 걸 주게 됩니다. 이렇게 정비법에도 입주권과 분양권이 서로 달라요. 다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 입주권은 거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공작 아파트가 한 10억대 거래돼요. 10억대. 근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탈바꿈하면 분양가가 예를 들어 막 30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10억에 사는 사람들 30억짜리 아파트에 들어올 입주권을 줬죠. 근데 10억짜리가 30억 바뀌었죠. 돈 없으면 못 들어옵니다. 돈 없으면 못 들어와요. 그럼 이거 팔게 해야 돼요? 못 팔게 해야 돼요? 팔게 해야겠죠. 이건 당연히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 현재 살고 있죠? 그럼 재건축을 하면 여기서 이사 나가서 2, 3년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 이사 나가서 신사동이나 또는 서초동 가서 자리 잡고 살고 있어요. 애들 학교 잘 보내고 있는데 3년 후에 이 아파트 들어올 필요 없겠죠. 그럼 이거 팔게 해야 돼요? 못 팔게 해야 돼요? 팔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정비법 입주권은 팔 수 있습니다. 주택법 입주권과 다름이 완전히 달라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이 아파트 여기 허물어야겠죠? 이걸 허물고 이걸 허물었어요. 이 자리에 오른쪽처럼 짓는 거죠. 그럼 자, 이 허물었으면 종전 토지가 있네요. 그럼 이 토지에 대한 지분은 자 352명에게만 있습니까? 230까지 포함해서 582명에게 다 있습니까? 352명에게만 있죠. 이들은 원래 왼쪽에 사는 원주민 중에 그 인원이죠. 230명은 왼쪽 아파트에 산 적 없죠. 그러죠? 우리 일반인들에게 들어오게 이들은 새롭게 분양받은 자고 352명만 왼쪽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이 352명만 정전토지에 지분이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 우리 교재 자, 우리 합격서 104페이지 펴보세요. 104페이지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도
중개사법 선생님 중에 오직 저밖에 못합니다. 공법을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104페이지 그 표가 보입니까? 그럼 아래쪽 중에 하단에 동그라미 10번 종전부동산 보여요? 아까 컴퓨터에서 그럼 종전토지를 이제는 종전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게 10번이죠? 그럼 오른쪽 105페이지 105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9번 보입니까? 9번 보세요. 동그라미 10번 종전부동산은 입주권 동그라미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분양권 쓰면 틀린다고요. 분양권 X 써놓으세요. 분양권 X. 그 심이 엄청 잘 나옵니다. 체크했습니까? 그럼 다시 컴퓨터. 그러니까 왜 여기 분양권 X인지 알겠죠? 230명은 왼쪽 아파트에 산 적 없거든요. 352명만 왼쪽에 살았으니까 이거 입주권만 작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려야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주택법의 입주권과 이 정비법 입주권을 비교해 설명해 드렸고 왜 주택법 입주권은 청약통장이라 팔수 거래 안 됩니다. 근데 이 정비법 입주권은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고 왜 종전토지만 입주권이 나온가 지금 다 설명드렸어요. 아주 클리어, 아주 명확하게 이해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외우셔야 돼요. 그냥 외우면 공법책 본 순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왜 입주권인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권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이 정비법에 입주권과 분양권이 같은 말이라고 말하는데 그 명백히 오류예요. 입주권은 원주민들, 분양권은 원주민이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다시 신고 대상은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 그리고 부동산 취득 완료 다음 계약 8개 법에 최초로 거래하는 공급 분양 계약 그럼 최초로 샀죠. 이게 분양권이에요. 그 분양권을 다시 매매가 전매할 수 있다. 그리고 1번과 8번이 재건축법이고 이 법에 입주권 이것도 입주권 받았죠? 이 다 전매예요. 전매. 입주권 받았죠? 그걸 다시 팔 때도 신고하는 겁니다. 자, 그럼 주의하실 게 우리의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 대상물과 이 부동산거래 신고법 신고 대상은 다릅니다. 중개사법에서 중개 대상물은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있었죠. 여기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없습니다. 누가 임목으로 탈세합니까? 그러죠. 여기는 돈이 되는 것만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두 개가 서로 다르다. 자, 문제 확인해. 문제는 쉽다 그랬죠. 자, 문제 보시면 부동산거래 신고법상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 아닌 거네요. 그러면 매매계약만 신고한다. 일단 이 문제 푸는 요령은 제일 끝에 매매 확인, 매매. 임대차 틀렸잖아요, 이게. 공급 매매죠? 이것도 매매죠? 이것도 매매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계약만 신고한다. 그러니까 8개 법 안 외워도 맞출 수 있다 했습니다. 다시 이제 99페이지 주세요. 이제 신고관청과 신고기한입니다. 먼저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여기처럼 중개사무소 소재지 틀려요. 우린 지금 중개사법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입니다.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입니다. 여기 계약 체결입니다. 등기일 X 탈세하려고 잔머리 굴릴까봐 이게 매매계약 체결일 매매계약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60일 X 예전법 60일에서 30일로 개정됐습니다. 탈세하지 말라고 잔머리 굴지 말라고 30일입니다. 다음 신고 문제가 있는데 먼저 당사자끼리 직거래한 겁니다. 양가로 1번 그리고 양가로 2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 쌍방이 국가다. 이것도 직거래예요. 양가로 3번이 개공이 중개한 걸로 책이 구성됩니다. 이건 중개사 안 끼고 자기끼리 직거래한 겁니다. 원칙 공동신고입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공동신고란
신고서를 같이 작성하는 걸 말합니다. 제출은 혼자 해도 되겠죠? 제출을 뭐 둘이 가서 합니까? 혼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공동신고란 신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거래계약 체결하는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달인하여 즉 같이 작성한단 말이에요. 신고관청에 제출하는데 제출은 공동이 아니라 혼자 하는 거죠. 둘이 얼굴 처음 봤는데 얼마나 친하다고 손잡고 같이 갈까요? 혼자 갑니다. 근데 예외적 단독 신고가 있어요. 이제 100페이지 오시면 자, 공동 신고해야 되는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합니다. 세금을 지금 너무 많이 내게 생겨요. 신고를 거부하네요. 그래서 30일 지나면 안 되겠죠? 과태료 받아요. 그래서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이건 기본적인 서식이죠. 서명 날인하고 다음 두 가지가 더 필요해요. 단독 신고 사유서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신고를 거부해요. 그걸 고자질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부동산 거래계약서 이게 매매계약서죠. 복사본, 사본도 같이 첨부해 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은 왜 낼까요? 이제 나 혼자 신고하니까 또 내가 세금 적게 내려고 금액을 속일까봐 계약서 사본도 같이 첨부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합니다. 이때 신고관청은 단독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신고하려고 사실은 매수인이 신고를 거부하지 않았는데도 거짓말로 거부했다고 단독 신고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잖아요. 그럴까봐 신고관청은 정말로 단독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즉 정말로 매수인이 신고를 거부했는지 그걸 확인합니다. 이렇게 법이 똑똑합니다. 그 다음 양가로 2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상방이 국가 등이네요. 이것도 직거래입니다. 이거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거 아니에요. 국가 등이 직거래할 수 있죠. 그 경우입니다. 그럼 국가가 탈세하지 않겠죠? 국가만 신고합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 중 일방 상방이 자 국가, 지자체,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 이하 그냥 국가 등이랍니다. 국가 등일 때는 국가 등만 신고해요. 국가 등만 신고합니다.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날인해서 신고한지 제출합니다. 이건 다른 일반 우리 개인들은 신고 의무가 없고 국가 혼자 신고합니다. 지금까지 중개사 안 끼었어요. 다 직거래입니다. 중개사가 중개한 거 아니에요. 이제 양가로 3번이 이제 개공이 중개했죠. 이렇게 우리가 돈 벌죠. 개공이 중개해야지. 이때 1번 이제 개업공인사가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는 해당 개업공인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날인하여 신고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누가 제출해야 되죠? 개업공인중개사. 잘 보세요. 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린 지금 무슨 법 공부해요? 중개사법이 아니라 부동산거래 신고법인데 잘 들으세요. 이 부동산거래 신고법에 신고허가가 총 8개가 나와요. 세부적인 것 합해서 이 법에 신고허가가 총 8개 나오는데 그 8개 신고허가에서 자, 개공이 해야 된다. 개공에게 의무가 있는 게 여기 딱 한 군데예요. 여기 딱 한 군데만 개공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를 제외한 다른 경우에 개공이 하여야 한다. 다 틀려요. 여기 딱 한 군데만 개공해야 됩니다. 어느 경우에요? 개공이 중개했죠. 개공이 매매계약서 작성했죠. 그때 개공이 이 거래신고 해야 된답니다. 여기를 제외한 다른 데서 개공이 뭐 해야 한다. 다 틀려요. 꼭 주의하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했죠? 근데 계약이 해지했을 때 그 개공이 해지 신고해야 됩니까? X라고요, X. 개공이
매매계약서 썼죠. 그때 거래 신고해야 돼요. 했죠? 했는데 그 매매가 해지가 되면 개공이 의무가 없어요. 개공은 해제 신고할 수 있다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잘 기억하세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신고 허가가 총 8개가 나오는데 그 8개 중에 여기서만 개공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개공이 해야 한다.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개공이 이제 공동 중개한 경우에 해당 개공이 공동 신고해야 됩니다. 단독하면 안 되죠. 이 경우 개공 등록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수가 있죠. 의뢰인이 막 신고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다른 일방 개공 다른 한 명이 단독으로죠.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여기도 똑같네요. 단독 신고 사유서와 부동산 거래계약 사본을 첨부해서 신고한청에 제출해야 되고 이 경우도 똑같네요. 신고한청은 단독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에 거래 당사자는 신고무가 없어요. 따라서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날인할 의무도 없습니다. 지금 개공이 중개했죠. 개공이 신고하라 그랬죠. 개공이 신고하니까 매도인 매수인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거래가 제도가 생겼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이 거래 신고 해본 적 없죠? 왜 없을까요? 개공이 다 해줬죠. 중개사가 다 해주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신고를 해본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직거래했을 때만 했을 거예요. 근데 직거래 거의 안 하시잖아요. 개공이 다 해준 겁니다. 이제 매수인이 외국인일 때가 이게 신설됐는데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매수인 외국인일 때 요즘 외국인이 부동산 많이 사고 있죠? 뭐 서울, 인천, 제주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수인이 출입국 관리법 31조 법 이름 안 외워도 되고 몇 조 안 외워도 됩니다. 자, 외국인 등록 이건 기억해야 되죠? 등록하겠거나 그 다음 법 이름 안 외워도 돼요. 제외 동포 출입과 법적 지위관 운열 6조에 따른 국내 거소신고 거소신고한 경우에 1항부터 4항까지 규정에 따라 그냥 아까 신고서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할 때 그다음 잘 보세요. 노란색 외국인 등록하면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그다음 파란색 국내 거소신고하면 여기 파란색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 달다 사실증명 그 사실증명도 신고서에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증명하라는 거죠. 증명까지. 그다음에 신분 확인하기 당연히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하려는 자는 당연히 자기 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진, 여권 당연히 보여줘야겠죠. 당연합니다. 그다음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신하는 게 있는데 자,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무가 있어요. 그럼 중개사가 없고 자기들이 직거래했네요. 그럼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이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못 하겠죠. 설령 할 수 있더라도 시간 없어요. 대행 맡깁니다. 자, 그럼 거래 당사자 등 위임받은 사람 그랬죠? 그럼 여러분, 그럼 당사자가 신고하면 보통 매도인과 매수인 누가 신고할까요? 매수인이 보통 신고하겠죠. 자기 앞으로 등기해야 되니까. 그럼 매수인이 대행 맡길 수 있죠. 보통 누구에게 대행 맡길까요? 법무사죠. 법무사한테 이 거래 신고 맡기고 법무사한테 등기까지 다 맡기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거래 당사자 예를 들어 매수인의 위임받은 사람 예를 들어 법무사 그 직원 사무장 법무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 등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 법무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한청에 보여주고 다음 각호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즉 이 서류죠. 정말로 대행을 받았는가 증거를 대야겠죠. 기억 신고서 등 제출 위임한 거래 당사자 즉 매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이에요. 가로 열고
당사자가 법인일 때는 법인 인감 날인한 위임장을 말합니다. 그 다음 신고서 등 제출 위임한 거래 당사자 즉 매수인의 신분증 사본도 같이 내요. 진짜로 대행 받았는가 그 증거를 내라 이겁니다. 이제 개공에게 신고 못할 때 대행은 소공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공 위임받은 소공은 가르고 보조는 못해요. 보조는 못하게 합니다. 그냥 종이 갖다 내는데 왜 보조는 못하게 할까요? 아무튼 보조는 X. 소공만 대행할 수 있어요. 소공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공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겠죠? 당연합니다. 그럼 이제 신고관청이 소공의 신분증 검색하면 개공이 누군지 나오겠죠? 그러게 고용신고했기 때문에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 뭐라 그랬죠? 이 중개사법 똑같아요. 이제 매매계약서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에 그대로 저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때는 굳이 이 지금 구만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자, 7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계약 이 신고서, 지금 공부하는 이 실거래가 신고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즉 별도로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할 필요 없다는 말이죠. 즉 이런 말씀드렸어요.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이겁니다. 제가 중개사면 오른쪽에 매수인 안 치고 왼쪽에 매도인 안 쳐요. 컴퓨터 켭니다. 컴퓨터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요. 타이핑 쳐가지고. 그럼 컴퓨터에 매매계약서 작성했죠. 타이핑 쳤죠. 그럼 그대로 국토교통부에 딱 저장해요. 그럼 국토교통부에 계약서 저장돼 있죠. 그럼 계약서 종이로 출력하지 않아요. 확인설명서도 컴퓨터에 쳐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저장합니다. 그럼 확인설명서 종이로 출력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이제 공인 인증돼가지고 국토교통부 컴퓨터 들어가면 언제든지 계약서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말하죠? 그렇게 하면 여기처럼 실거래가 신고 별도로 할 필요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종이 출력하지 말고 다 인터넷 신고하라 이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21강을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중개사법 끝나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 왔죠? 이건 뭔가 좀 처음에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체계를 좀 잘 쌓으시고 세부 내용 들어가야 중간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타가목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모두 다 설명드립니다. 오히려 공법 선생님보다 더 정확하게 제가 오늘 설명드렸어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